네, 안녕하세요. 7, 8월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수업 과목 진행 방법은 우리가 이제 8주를 지금 이제 수업으로 하게 되고,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아마 한 주는 휴강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명목은 이제 휴가 하는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한테 좀 숙제를 많이 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놀고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자. 일단 현재 계획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혹시 나중에 당황해 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강의 진행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들은, 이제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들은 어떤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면 각 영역에 대한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역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것은 대전제를 뭐로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은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뭐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보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제 필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소개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수업 방법은, 문제 제시를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석학을 먼저 전체 영역을 다 주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면서 이제 오타도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문제 오류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체 거를 못 주고 지금 연속 함수까지를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먼저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능하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 갖고 와보세요.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오타가 있어도 괜찮아요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문제를 만들게 되면 만들고 나서 그것을 갖다 프린트하고 오차하고 답지에 문제가 없나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맨 처음에는 월요일 저녁까지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끝나서 이제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그랬다가 화요일 날 다시 수정을 보는데 자꾸 이게 오류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 그런 거 나오는 거 괜찮아요라고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면 내가 미리 자료를 과목별 자료를 이렇게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이 기출과 어떤 연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해보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맨 처음에 이제 내가 자료를 만들 땐 발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참 어려운 단어가 돼서 그냥 여기다가 발전도 이상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예상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A라는 문제가 제시가 됐다. 그럼 이 A라는 문제는 기출 문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됐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런 기존에 있는 문제로만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보는 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사례들은 이런 식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해설을 하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평가, 모의평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모의평가는 두 가지가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험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예상 문제를 기초로 이제 하는 것들도 하나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체킹한다는 의미에서 기출 문제를 그대로 카피하거나 아니면 약간 수정하는 문제들도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복습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평가를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평가를 제시를 하는데 모의평가는 뭐 적게는 5문제에서 많게는 한 8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평가를 냈을 때 의미, 뭐 기출문제가 됐건 예상문제가 됐건 이 문제를 냈던 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것보다는 나의 주관이 좀 가미된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고 해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내가 오리걸까지는 디테일성이 좀 떨어졌는데 7, 8월에서 이제 그 보편적인 것보단 디테일한 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다라는 얘기는 뭐 표현이 잘못됐다 아니면 그 이론을 잘못 적용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그 피드백의 장점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콕 집어줬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점도 될 수 있지만 또 그게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좁은 쪽으로만 가게 되면 어려울 수 있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요건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할 텐데 이때 이제 이 피드백을 할 때는 여러분들 것에 대한 내용들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편성,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 방법, 학습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근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상담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도 나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상담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상담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창피함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발전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뭐 인권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건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여러분에게 센 발언을 하더라도 이 센 발언의 목적은 그냥 여기 말 그대로 뭐 교육적인 것보단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했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여기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해 나가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선정을 해봐서 그 책 한 권에 있는 뭐 연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풀어보는 시간들도 갖는데 이건 아마 정규 수업 시간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정규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단 이제 우리가 시간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모의평가는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면서 조금 이제 7, 8월에는 수업한 내용의 한 2배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힘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되게 이제 좀 피곤함이 이렇게 오고 그럴 때가 이제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들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 나도 운동하라 그러면은 운동 잘 안 합니다. 그 대학 쭉 다닐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운동 잘 안 하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운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데 아침에 조금 한 10분 정도 와서 이제 뭐 스트레칭 거대한 스트레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좀 뭐 이렇게 이런 데 잡고 뭐 푸시업을 갖다 조금 몇 번 한다든지 뭐 이게 근육 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체력적인 면에서 지치지 않게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한 5분에서 10분 그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5분에서 10분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로 하게 될 거고 이제 졸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제적으로 이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강 수업 듣는 분들 중에 멈췄네 화면이 그러면 스트레칭 중에 있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업 후에 수업 중간에는 조금 곤란한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깨질 수 있어서 그런 거고 수업 후에는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의문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씨가 이제 조금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과 해석학에서 이제 해석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조금 어둡나요, 여기가? 그래. 괜찮아요? 지금 이 상태 괜찮아? 자, 뭐 혹시 인강 듣는 분들도 이제 자료가 나가 있을 테니까 혹시 조금 이제 잘 안 보이더라도 뭐 많은 판서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기초 개념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일 고민을 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두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쓰여진 정도로 본다면 최근까지 포함해서 한 6문항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실제보다는. 그런데 이 구중에 뭐 이 중에서 우리가 그 실수계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수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고등학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실수계라고 하는 것은 체의 개념, 그 다음에 실수체의 개념, 순서 개념, 완비성 공리, 이걸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실수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브루바키 같은 경우는 실수계라는 의미를 세 번째 내용 완비성 공리 개념보다는 거리 개념으로 이제 더 강조를 했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관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완비성 공리, 실수의 조밀성 이런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로 봐야 되냐면, 유계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라는 것이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은 뭐가 되냐면, 유계인 무한 집합은 반드시 집접점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이 이제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라서, 우리가 보통 이 내용들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했던 두 번째 내용, 즉 유계인 무한 집합은 반드시 무엇을 갖는다? 집접점을 갖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인데, 보통 책에서는 그 내용을 강조 안 하고 거기서 나와 있는 말을 추출을 해서 유계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그 단계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단계를 생략하고도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 돼서, 여러분들이 유계가 나왔다 그러면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를 많이 의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할 내용들은 수열에 대한 수렴성에 초점을 둘 건데요. 이 수열의 수렴성에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것들도 이제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지만, 요즘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과거는 수열의 수렴성 하면 이따가 이제 나올 내용들 또는 급수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다면, 요즘 나와 있는 그 수열에 대한 문제들은 무엇으로까지 발전이 됐냐면, 이상적분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문제로도 이제 발전되는 경우, 이상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열의 수렴성과 이용되는 문제 또는 급수와도 이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열의 문제 이런 것들과도 연계시켜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참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색칠한 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이냐면, 요거 가능성 테일러의 정리 함수열은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테일러의 정리는 아마 지속적으로 나올 그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성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미분 가능성의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됐어요. 보통 응용 파트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됐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문제들을 보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원 개념을
다양한 각도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누지만 전체적으로 서로 연계돼서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다복스의 정리들도 꾸준하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우린 평균값 정리 당연히 중요한 거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참고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로피탈의 정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한 문제들을 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학교 수학에서 요즘은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문제를 많이 풀죠. 특히 이제 수능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폐해라는 것은 로피탈의 법칙, 그러면 0분의 0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분모 분자 각각 미분해서 구한다,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에서도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 그런데 또 이제 교사들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적용 안 되는 학생들이 질문이 던졌을 때,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랫동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다 보니까 교사들도 순간 이제 당황하는 형태들도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어서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잊어버릴 만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현직 교사들한테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왜 안 돼요?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올 때가 있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직 교수들도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피탈의 법칙을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이제 물어봤던 문제들이 2010년대 전후에서 약간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보다는 뭐가 되냐면, 로피탈의 법칙은 직접적인 문제보다 아까 바이르슈트라스의 정리라든지 조밀성의 조밀성의 문제라든지 바이르슈트라스의 문제라든지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때 이거 수업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지수 로미오와 줄리엣은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지수와 로그도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로피탈의 법칙이라든지 부정형의 문제에서 지수 로그를 이제 활용하는 것과 연기시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떤 형태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로 따지면 아마 수십 번 공부를 했을 그러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인 그 개념을 이해시킨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놓치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고민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들에 대한 것을 경각심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현대대수학에는 이행례가 아니라 누굽니까? 갈로아가 있는 거죠. 현대대수학엔 갈로아가 있다면 해석하기에는 누가 있다요? 함수열, 함수원급수가 있다. 이 말은 그냥 최근 들어서 빼먹은 적이 없다고. 함수열, 함수원급수는 많은 애는 3문제 중에 2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라도 여기서 꼭 내고 싶어요. 그 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했던 모든 내용들을 얘가 다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현대대수학에서 갈로아 확대체를 강조하는 이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한 문제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복합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강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제시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칠판에 제시한 이 내용들은 어떤 거 하나 사실은 빼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다 매우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시한 이 자료들은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은 아마 내가 1월에 나왔던 합격 가이드에 있던 자료를 이제 중심으로 제시를 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뭐 이것을 눈으로 보자. 한눈에 어떤 게 많이 나왔나 이제 이거를 보려고 한 거였고요. 자, 이제 미적분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미적분학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은 몇 문항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 문항 2점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한 문항 2점으로 제시되는데, 한 문항 2점으로 제시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중적분과 선적분이 상대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부하실 때 우리가 이것은 미적분학은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4주차에 내가 수업을 할 겁니다. 4주차에 수업을 할 건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은 이상적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이상적분법이라는 말을 썼고, 앞에서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상적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가능성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해석학하고 해석학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해석학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미적분학은 이것에 대한 계산법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분에 대한 것은 이제 계산법 문제는 우리가 미적분학의 문제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상적분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성을 보는 것은 해석학에서 주로 논의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이상적분은 이거 말고도 이상적분은 뭐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죠. 미적분학 말고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상적분은 확률과 통계에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잘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최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극자표계에서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극자표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이라고 보는 책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어떤 책들이 있냐면 미적분학과 해석기하학이라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미적분학이라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학과 해석기하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극자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선적분의 문제라든지 면적분의 문제라든지 벡터 적분의 적분이라든지 벡터 적분의 미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해석기하학으로 이렇게 보통 취급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또 나옵니까? 미분, 기하학에서도 이제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 개념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논의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극자표계에 대한 면적은 최근 들어서 이제 출제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좀 요거는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변수 함수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보통 다변수 함수에서의 극한값 문제를 물어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이 거의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뭐를 다루냐면,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즉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표현하는 거,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를 중심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항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까의 문제는 분모가 몇이 되는 곳에서 0이 되는 곳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경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넣고 있었는데 그게 한번 출제가 됐죠. 올해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문제가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왔던 것들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역시 그래도 누가 뭐래도 역시 강조되는 것은 뭡니까? 중적분과 선적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중적분 수업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중적분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 형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적분의 문제는
그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반복 적분이라고 해서 그냥 반복해서 무엇하는 겁니까? 적분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적분 영역을 그 글로써 쓰거나 또는 뭐 그림으로서 제공하거나 하는 형식에 주어지고 이것을 적분 영역을 어떻게 이제 선정하는가라는 적분 영역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하나가 이제 고민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문제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피피니의 정리처럼 적분 순서를 바꾸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분 순서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변수를 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가 아니라 변수를 치환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때 변수를 치환하다 보면 면적소도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적소가 변화되는데 그때 면적소의 변화 관계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야코비안의 행렬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다룹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내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적분에서 다루다 보니까 다양성을 이제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적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선적분의 문제는 과거보다는 지금의 시험 문제가 조금 축약된 형식으로 더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적분의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곡선을 따라서 선적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시점과 끝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적분은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곡선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곡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를 벡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 형식이 있고, 그게 이제 과거의 문제는 주로 벡터적 관점에서 많이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곡선을 미분한다. 그럼 곡선을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곡선이죠. 뭐 보통 C라고 많이 표현합니다만, 곡선이라고 해서 직선이면 안 됩니까? 직선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직선도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은 무엇을 미분한 겁니까? DS라고 하는 것은 곡선을 미분한 거죠. 곡선을 미분한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뭐 2차 원적이 됐건 3차 원적이 됐건 유클리드 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해서 다루는 문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과거에 이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즘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가 됩니까? 그린의 정리를 이제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아무 때나 그린의 정리를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린을 이용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이제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가 복수함수론과 접목이 돼서 조금 거짓말을 붙이면 2년에 한 번 나올 정도로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같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나는 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말을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건 공식적인 언어는 선적분의 기본 정리, 그러니까 뭐 내가 뭐라고 쓰든 간에 공식적인 언어를 쓰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선적분의 기본 정리인데 나는 이것보다는 기술적인 면에서 더 강조를 해서 그래서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미분 방정식에서 뭐다? 완전 미방인데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에서 배운 것은 선미분 일개 미분 일개 선형 미분 방정 중심으로 제시가 됐을 텐데 이제 편매방이라는 것은 이제 다변수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고요.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아마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에서 제일 쉬운 게 변수 분리형, 그 다음에 일개선형, 그 다음에 완전 미분 방정식 이런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식 몰라도 그냥 막 하면 그냥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과목명이 뭐예요? 미방. 그런데 안 배웠어. 그러니까 여기서 겁먹어가지고 굉장히 그냥 얼음돼가지고 이거 되게 그냥 이거로 쓰면 한 줄이면 나올 답을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면 여러 줄을 걸쳐서 답이 나와야 돼요. 계산도 잘 안 될 때 있고. 근데 완전 미방으로는 한 줄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공부하실 때 나 이런 과목 안 배웠어라는 언어에 의식하시지 말고 이것 자체로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공식이 있구나 정도로.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킹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공부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산, 법, 계산, 공식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겉에 드러나는 껍데기는 뭐를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겉에 드러나는 껍데기는 뭐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지만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뭐 여기에서도 4가지 방법, 여기서도 뭐 3가지 방법, 저 내용에 따른 4가지 방법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너 그 방법 중에서 뭐 선택할래?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을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아주 힘든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아까도 이제 보통 했던 벡터적 해석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 방법은 딱 한 가지고 외울 것도 없어요. 외울 것도 없고 방법도 한 가지고 근데 이제 계산량이 조금 무엇할 뿐이에요? 늘어날 뿐이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경직된 곳에서는 계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수의 염려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입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2점과 0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셔도 결과가 잘못 나오게 되면 점수 처리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가능하면 무엇을 줄이는 방법,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에 이제 초점을 두면서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얘기는 여기다가는 안 썼는데 여기는 글들이 이제 막 한 페이지 안 들어가서 안 썼는데 뭐는 이제 참고를 해야 되냐면 이 테이블 안에 중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뭐 2가지 이론이 들어갔다 그럼 2가지에 다 이름을 넣다 보니까 실제량보다 내가 여기서 제시한 문제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개수가 안 맞던데 그 안 맞는 게 당연히 정상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열은 이 노란색은 중요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얀색만 하면 지루할까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성하고는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업은 3주 동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 연속함수, 도함수와 테일러의 정리, 적분 가능성과 이상 적분, 급수와 몇 급수, 함수열과 함수한급수 순으로 지도가 되는데 아마 요만큼의 양과 아마 이거 하나와 뭐 양이 비슷할 정도로 함수열, 함수한급수는 반복적으로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아주 필요하다면 기출문제라도 다시 이제 다뤄보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을 쭉 정리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보통 그 전공책 이런 책으로 커버할 수 없었는데 기출문제는 이때더라 라고 하는 경우가 되면 우리는 수업할 때 그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봤다 하더라도 도입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수열의 수렴성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수열의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수렴성이라는 것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입실론 N 그 다음에 이제 그 극한 나올 때 입실론 델타법이 나올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건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교사임용을 강의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그 실무안과 잠재적 무안에 대한 어려움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만 입실론 N의 방법인데
이게 그 대학에서는 보통 뭐 해석학 시간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해석학은 빠르면 이제 2학년, 이제 늦으면 4학년 뭐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데 처음 배우는 데서는 입실원 M 방법을 이제 강조를 하죠. 처음에는 입실원 M 방법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를 할 때는 뭐 자연스럽게 아르키메데스 정리가 항상 이제 출연이 되는 거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돼서 우리는 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단 수렴하면 나타나는 이것들의 어떤 성질에 초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자료는 보는데 뭐 우리가 간단하게 말로만 하면 수렴하면 극한값은 뭐 유일하다. 수렴하는 수열은 뭐 유계이다. 뭐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인지하는 것이 이제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 관계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코시열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코시열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뭐 코시열에 대한 최대 장점은 우리는 이제 그 극한값을 모르고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이제 체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코시열에 대한 개념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뭐 이게 필충 조건은 아닙니다만 아주 스페셜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축소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코시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 관계로 우리가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이용하는 겁니까? 부분 수열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 수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용이 되는데, 실전에서 부분 수열의 임의의 부분 수열이 수렴하고 극한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것이면 이것입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우, 즉 수렴하지 않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면 원수열도 뭐다? 발산한다든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인데 둘의 극한값이 다른 부분 수열이 존재하면 이것은 발산한다든지 하는 형태들에 대한 수렴성보다는 이제 발산성에 초점을 두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상극한과 하극한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 이제 수렴합니다라는 뜻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것을 이제 중심적으로 많이 다뤄요. 이거를 중심적으로 많이 배우고, 발산의 개념으로는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저 두 가지가 이제 많이 되는데, 실제로 상극한과 하극한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밝히려면 이제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면 직관적으로 이제 물면 풀면 됩니다. 근데 상극한과 하극한은 상극한을 따로 구해야 되고 하극한을 따로 구해야 된다는 이제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한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꼭 계산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 이것에 대한 방법 중에 이제 하나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로 무엇입니까? 단조 수열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이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조 수열이라는 것은 이제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이 단조 수열에 빼먹으면 안 되는 개념이 뭡니까?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유계성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계성을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유계성을 체크를 할 때 이제 중요하게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대표적인 것은 수학적 균합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수학적 균합법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때 수열이 양수라는 것이 보장받는다면 산술 평균은 늘 무엇보다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절대 규칙은 아니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기서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이 됐습니까? 급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급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급수에 대한 문제는 AN이 수렴하면
아니,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어디로 수렴한다가 됩니까? 0으로 수렴한다. 근데 이것도 치명적인 약점은 수열은 수렴함에도 불구하고 급수는 무엇할 수도 있다.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필충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문제들이 구성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 시험을 오랫동안 치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재가 고갈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소재가 고갈되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수열의 항에 대한 소재를 다각화시켜 준다라는 거죠. 이 그 각 항 AN에 대한 소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하게 되면 AN이 적분에 대한 적분 값일 수도 있고요. AN이 이상 적분 값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N이 다른 것과 뭐 연속성에 대한 뭐 이런 거죠. 어떤 특정한 영역이 주어졌을 때, 뭐 대표적으로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 가우스 함수가 되는데, 뭐 이 가우스 함수가 주어졌을 때,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을 주고, 구간은 이렇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함수 f가 폐구간 마이너스 1에서 무엇으로 갈 때? 1로 갈 때, 이때 fnx를 nx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할 때, 여기에서 불연속점이 되는 것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그 무엇이 됩니까? n에 따라서 불연속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바뀌어지겠죠? 바뀌어지는데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해서 AN과 또는 다른 문제와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연속과도 또는 함수의 불연속과도 무엇할 수 있다?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 이 내용은 변함이 없다. 이제 이 내용에는 이것에 대한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마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AN에 대한 소재가 뭐가 된다? 다양화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교수들이 그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소재거리를 찾아냈다면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제약을 받다 보니까 다른 것과 연계시키는 문제들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러한 견해에서 여러분들이 수의 수렴성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 8월에는 이러한 중심으로 이제 좀 단편적인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겠지만 이제 뭐 모의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소재거리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본다든지 하는 형식의 이제 수업이 공부가 학습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뭡니까? 보면 요거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럼 이제 시험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육지선다형이라고 보면 돼요. 너 이 중에서 몇 번 선택해서 문제 풀래? 이런 문제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마다 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소재거리를 다양화시켜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여기 좋겠습니다. 항상 이 내용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이러스트러스의 정리. 자, 그래서 이제 완비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완비성이라는 것은 실수의 부분 집합 X인데 이것이 무엇이 아닌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공집합에 상하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왜냐면 어떤 것보다도 더 적으니까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집합에 상하는 플러스 무한대라는 말을 이제 형식적으로 도입하긴 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형식으로 도입한다라는 말은 어떤 이론 문제를 다룰 때 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저건가를 무엇에 대한 디파인이 필요하니까 제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거 안 한다. 이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절대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공집합이 아니라면
뭐 그런 문제만 나옵니다만. 위로 유계면 반드시 무엇이 된다? 상한이 존재합니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대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면 아래로 유계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하한이 이제 존재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완비성 공리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실수보다도 더 큰 자연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데, X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자연수 1이면 되니까 통상적으로 저 X를 할 때 사람들이 양의 실수를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역수 관점으로 본다면 X가 양수라고 한다면 어떤 양수보다도 더 적은 무엇이 존재한다? 자연수분의 1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자연수가 대한 내용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우리는 무엇과도 연결을 시키냐면 이런 거죠. 절대값 A가 0이다. 뭐 말을 바꾸면 A가 0이다. 라는 말의 뜻은 이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대수적 체계에서는 A가 0이라는 얘기는 덧셈분의 관점에서 A 더하기 0은 A가 되는, 아니, X 더하기 A는 X가 되는 A를 무엇이라고 한다? 0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거리 개념에선 뭐가 됩니까? 우린 주로 거리 개념에서 많이 쓰는데, A의 절대값이 0이다. 어떤 양수보다도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뭐가 됩니까?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fx-fa의 절대값이 입시론보다 작으면 fx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fa가 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양수보다도 적다라는 의미로 이용이 되고, 그러한 어떤 양수의 입시론 대신에 필요하다면 자연수 n분의 뭐로? 1로 표현해도 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밀성의 원리인데, 이 조밀성의 원리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되는 것들도 있는데, 무엇이 되냐면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도 존재하고 무엇도 존재한다요? 무리수도 존재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그 순서 개념에서 본다면 유리수와 무리수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도 이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항상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과 A로 수렴하는 무엇은 꼭 존재한다? 무리수열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성은 무엇할 필요가 없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에 대한 존재성을 이제 보장받는 것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밀성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수열의 관점에서 또는 뭐 함수의 연속 또는 함수의 극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실수 A가 있으면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 A로 수렴하는 무리수열, 함수의 극한 문제로 따져준다면 얘는 무엇은 아니면서 A는 아니면서, 얘는 무엇은 아니면서 A는 아니면서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과 무리수열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제 함수의 극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저런 표현으로도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유리수와 무리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되죠? 유리수는 기하 분수로 표현될 수 있다. 뭐 기하이라는 말을 쓰고 싶을 필요할 때는 쓰면 되고, 안 쓰고 싶으면 그냥 저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저기에서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많이 쓰냐면 A는 P분의 Q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P는 0이 아닌 정수, Q는 뭐라고 그래요? 정수. 그런데 내가 저기에다가 특별히 뭐라고 강조를 해놨습니까? 보통 책은 P를 0이 아닌 정수라고 하는데 내가 자연수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동치류의 관점에서 보면 분모를 늘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 자연수로. 그러니까
얘나 다 뭐다? 같은 거죠. 요건가? 이거나 다 뭐가 됩니까?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때 분모를 특별히 무엇으로? 자연수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편리한 때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 무리수는 무엇으로 표현될 수 없다예요. 무리수는 분수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 무리수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수렴성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고등학교는 n이 x로 수렴하면 x를 찾는 데 초점을 두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찾는 것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어떤 양의 실수가 오든 간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때 이 n의 뜻은 뭐죠? n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유한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한 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디 근방에 있다? x 근방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무엇은 중요한 표현이 아니냐면 등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이 유한 번째면 n 플러스 1도 뭐가 됩니까? 유한이 되니까 내가 필요하면 등호를 집어넣으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등호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호는 중요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x에는 이것이 됩니다라는 말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 등등등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실현의 양수를 곱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저기 이제 뭐 수학과를 4자로 늘리면 폼생폼사, 그렇죠? 다시 말해서 형식을 이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입시론이라고 해서 저 입시론이 임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의의 양수의 2배를 냈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다른 수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2라는 숫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데 형식을 갖추느라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체로 무엇으로 표현한다? 입시론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임의의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들어가도 이론적 모순이 없습니다. 이론적 모순이 특정하다면 내용이 완전히 같다와 적다는 것은 완전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지만 임의성이기 때문에 입시론보다 적거나 같습니다라는 것은 중요한 언어 표현이 아닌데 사람들이 등호는 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리얼 라인을 추상화시켜서 나온 게 뭐죠? 토폴로지죠. 위상이란 말이에요. 위상. 그래서 위상에서는 열린 집합을 기준으로 논의가 돼요. 그런데 저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됩니까? 닫힌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틀린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보다 적다라는 표현을 쓴다. 입시론보다 적다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주어지고 수렴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한값은 무엇이 된다? 유일하다. 근데 위상에서는 극한값이 무엇은 보장되지 않습니까? 유일성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열이 수렴하면 x에는 항상 무엇이 된다? 유계이다. 근데 물론 무엇은 성립하지 않습니까? 유계라고 해서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임 정리죠. AN과 BN과 CN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N과 CN이 A로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것도 A로 수렴한다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 언어 표현의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모든 자연수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극한의 의미는 무엇을 무시해도 된다야. 극한의 의미는 유한 번째까지는 사실은 저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성립이 안 되는데 네 번째부터는 늘 저런 관계가 있대더라 그러면 네 번째부터 체크를 해도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냥 이건 뭐 여기에서
형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으나 이건 극한의 문제니까 유언번째를 제외하고 AN, BN, CN이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번역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증명할 때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나는 3번과 4번이 있으면 이제 4번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3번과 4번을 보시면 XN이 무엇으로 수렴하고 0으로 반드시예요. XN이 0으로 수렴하고 YN이 6개이면 곱한 것도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는데 이때 이것이 0이 아니면 이것은 발산할 수도 있다. 뭐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XN은 상수열로 주어지면 얘는 몇으로 수렴을 해요? 1로 수렴하고 YN은 마이너스의 n승으로 하면 얘는 6이고 근데 둘을 곱한 거는 뭐가 됩니까?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0이 가지고 있는 거, 0인 것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AN이 0으로 수렴할 필충 조건은 절대값 AN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게 필충 조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수렴한다고 해서 AN의 절대값이 수렴한다고 해서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무엇일 때는 예외적으로 0일 때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참고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번을 정의로 보지만 요거를 이제 입시론 N 방법이라고들 사람들이 많이 쓰죠. 이거를 입시론 N 방법이라서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늘 머릿속에서 동그라미 1, 2, 3, 4는 자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 코시는 한글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참 코시 이렇게 썼는데 또 어떤 점 코시 이렇게도 쓰고 한데 그냥 코시라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실 때 이제 유의점은 외국인 이름은 스펠링이 잊어버릴 때 많죠. 그땐 그냥 한글로 코시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 그럼 이제 그때 고민하는 사람들 코시가 맞아요? 코시가 맞아요? 그냥 다 맞습니다. 뭐 외국 우리말로 코시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거 하는 게 또 뭐가 되냐면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읽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거를 읽을 때 아이디얼이라고 읽죠. 그렇죠? 이게 영어로 이게 대문자 소문자가 아이디얼이라고 읽죠. 이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럼 코리안 스타일은 뭡니까? 이데알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안 스타일이란 말은 우리는 로마식 표기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데알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아이디얼이라고? 그냥 보통 우리 이데알이라고 하는데 아이디얼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지 말아라. 근데 뭐 코시를 써야 되는데 뭐 코난을 썼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미래소년 코난의 얘기인지 명탐정 코난의 얘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느 세대예요? 명탐정 코난 세대인가?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코시 수열의 이제 최대 특징은 무엇을 구하지 않고도 극한값을 구하지 않고도 수열의 수렴성을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수열에서는 뒤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부분 수열에서는 모든 부분 수열이 특정한 값으로 임의의 부분 수열이 특정한 값을 x로 수렴해야만 얘가 xn이 x로 수렴한다. 임의의 부분 수열이에요. 모든 부분 수열이 어디로? x로 수렴해야만 수열 xn은 어디로 수렴한다? x로 수렴한다는데 이 코시 수열의 장점은 특정한 것만 가져도 그래서 특정한 특별한 또는 한 부분 수열이
x로 수렴한다면 xn도 어디로 수렴한다가 돼요? 코시 수열의 장점은 그래서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 수열도 어떤 걸로 있냐면 내 입맛에 맞는 부분 수열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특정한이라는 말, 특별한 걸 썼으니까 그거를 통해서도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극한값을 이제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코시 수열의 최대 장점은 극한값을 구하지 않고도 수열의 수렴 발산을 이제 판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고 이때 이것의 또 다른 특징은 특별한 특정한 또는 한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도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것이 이제 코시 수열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 코시 수열을 설명하려면 이것들의 의미는 뭡니까? 코시 수열이라는 것은 뭐 우리 통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유한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이것의 값이 무엇보다 적다예요. 유한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xm-xm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적다죠. 물론 이제 형식은 위에 거를 갖춰야 됩니다.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xm-xm은 계산이 쉬울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시 수열을 필충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프린트물에 조금 뒤로 가서 내가 이게 공간 때문에 뒤로 가버렸는데 이 말이 이제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축소적이라는 단어. 그래서 축소적이라는 말이 주어지면 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와 다른 게 뭐예요? 코시 수열은 이것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n과 m의 관계인데 축소적이라는 것은 연속된 두 항의 차죠.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일단 뭐다? 간단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이때 이 b가 존재합니다. 이때 이 b는 일종의 얘네가 주어지면 급수의 문제예요. 그것도 이제 무슨 급수? 기하급수의 문제가 돼서 기하급수가 수렴하려면 절대값이 무엇보다 적거나 같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1보다 적어야 되겠죠? 같다가 되면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하급수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요것의 절대값이 1보다 적을 때, 양수 입장에서 본다면 0과 몇일 때? 1일 때이면 얘네들은 축소적이라고 하는데 축소적이 되면 항상 얘네들은 무엇이 된다? 무슨 수열이 된다? 코시 수열이 되더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시 수열을 이제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축소적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코시 수열을 이용해 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판단하는 데는 20초 내에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훈련들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수열에 대한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데 이 부분 수열에 대한 문제가 이따가 단주 수열과 연계된 우리 문제를 이제 여기서 제시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보시면 부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번호를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뽑아내는데 순서 관계의 위치는 무엇 시키면 안 된다. 바뀌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앞에 있던 게 뒤로 가고 뒤에 있던 게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뽑아내는 건 뭐 마음대로 뽑아내되 그들의 순서적 포함 관계는 대소 관계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부분 수열이기 때문에 부분 수열은 얼만큼 존재합니까?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수열 xn이 x로 수렴하면 이 부분 수열의 특징은 수열 xn이 x로 수렴한다라는 것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여기 지금 문장이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니까 xn이 x로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모든 부분 수열도 어디로 수렴한다? x로 수렴한다. 이게 필충 조건 개념으로
이건데 필충 조건인데 이건 지울 생각 없습니다. 필충 조건인데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역은 우리가 활용을 못해요. 역을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뜻으로 부분 수열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존재한다. 여기 있네. 무슨 수열이 XNK가 발산하는 수열이 존재하면 원수열도 무엇이 된다? 발산한다. 또 이것의 극한값이 서로 다른 부분 수열이 존재해도 얘는 무엇이 된다? 발산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발산 정리로 이 내용이 더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 문제를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분 수열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주어졌을 때 내용을 다루는 겁니까? XN이라는 수열이 주어졌을 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XN이라는 수열이 주어졌을 때 이때 N이 2 이상이면 N이 2 이상, M이라고 쓸까요? M이 2 이상이 주어져 있을 때 M에 대해서 XMK에서 K가 변하는 겁니다. K가 변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그 첨자만 놓고 보면 XN에서 첨자만 놓고 보면 N은 자연수죠. 이 자연수를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것들만 모아둔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몇인 것들만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N-1인 거. 그것들의 모임을 봤더니 얘네들이 한결같이 다 무엇으로 수렴한다면 X로 수렴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원수열도 어디로 수렴한다? X로 수렴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거를 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짝수열과 홀수열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짝수열도 X로 수렴하고 홀수열도 X로 수렴하면 원수열도 어디로 수렴한다? X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려면 아까도 했지만 항상 부분 수열은 무엇이 꼭 주어졌을 때만 원수열이 주어졌을 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열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수렴성보단 주로 무엇일 때 많이 강조한다? 발산함을 밝히고자 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모델이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XN이 증가수열이고 유계이면 물론 위로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제 그 요즘은 위로 아래로란 말 안 쓰고 유계라는 단어를 쓰면 증가수열이면 자동적으로 아래로 유계가 되니까 이제 뭐만 찾으면 됩니까? 위로 유계라는 것을 이제 찾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감소수임 아래로 유계이면 각각이 수렴하는데 그때 극한값은 치역의 무엇과 같다? 상한. 치역의 아래로 감소할 때는 아래로 유계인 감소수열이면 하한과 무엇이 된다? 값이 같습니다라는 문구로 표현이 되죠. 자, 단조수열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수라는 경우에 우리는 특별히 산술평균과 무엇을 이용해서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빠른 순간의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유의점이 있는데
얘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런 함수죠. 그럼 얘는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감소함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감소함수다 보니까 어떤 답안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오류예요. 이건 함수가 무엇이라고 그래서 감소함수라고 그래서 그걸로 만든 수열은 감소수열이다. 이건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얘가 참이 되려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이런 얘기. 참이 되려면 자, 그래서 이것이 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항상 이것의 이때 x의 값하고 얘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돼요. 비교가. 예를 들어서 x1, x2라고 이렇게 보자요. 이렇게. 그럼 x1, x2라고 보면 분명한 것은 여기가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죠. 어느 값이 더 큽니까? 1-xn이 더 큰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an이 여기 안에서만 있다면 얘는 무슨 수열이 돼요? 얘는 이렇게 주면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여기 안에서는 증가 수열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증가 감소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참이냐 것이냐 이거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감소함수니까 얘도 무슨 수열이다? 감소 수열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머리 안 아파도 계산되는 거 y는 x제곱이라고 보자요. 얘는 분명히 뭐가 됩니까? 순증가 함수이지만 a1이 2분의 1이면 an 플러스 1이 an의 제곱이면 이때 an은 무슨 수열이에요? 감소 수열이죠. 그러니까 이때 항상 얘기를 할 것은 무엇을 되냐면 y는 x제곱이 주어졌을 때 x제곱이 이것인 x에 대해서는 얘가 xn이 이런 관계가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항상 함수 값하고 x하고의 대소 관계를 꼭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서 이것의 값이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만 얘가 뭐라는 것을 보증받는 거예요. 증가란 걸 보장받는 거지. 증가함수에서 항을 뽑아냈다고 해서 뭐라는 뜻은 아니다. 증가한다라는 뜻은 아니더라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조에서 직관적인 해석을 하려고 사람들이 함수를 빌려와서 증가냐 감소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는 그 함수는 증가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수열은 무엇일까? 감소 수열일 수 있고 함수는 감소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수열은 증가 수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정의역에서의 대소관계를 논의하는 것과 그 함수 정의역에 있는 것과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이해됐나요? 증가함수는 정의역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의 상을 논의하는 거고 수열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와 그의 상 사이의 대소관계를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지 정의역의 원소가 크니까 이것의 함수값도 크더라 그거 가지고 수열을 논의하지는 않는다야.
그래서 항상 그거에 유의해서 문제를 다루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렇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상극한과 하극한이 일치할 때인데 우리는 상극한과 하극한이 같으면 얘네들은 수렴하는 수열이고 그때 극한값은 다 뭐가 된다? 일치합니다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일반항은 어디로 수렴한다? 역으로 수렴하더라. 그렇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입니다.